세상에 9개월 만삭인데 시모 생신상을 차리라며 집에 시댁 식구를 다 부른 남편. 배가 남산만해서 숨쉬기도 힘든 아내한테 10인분 밥상을 차리라니 제정신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우리 수연 씨가 아주 기가 막힌 맞춤형 밥상을 준비했거든요. 드디어 시모 생일날 차려진 식탁을 본 시댁 식구들.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 던지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머님, 바람난 남편이 뭐가 예쁘다고 시어머니 생신상까지 차리나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남편 뺨을 세게 때리는데요.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만삭의 몸이었던 수연은 거실 소파에 힘겹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32이라는 나이에 비혼주의를 고집하던 그녀가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미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손발은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무뎌졌고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에 식은 땀이 흘렀지만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모르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고요해야 할 주말 오후였지만 수연의 집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 정적을 깨고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던 남편 박민호는 힐끔 현관 쪽을 쳐다보고는 턱짓으로 문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자기야, 뭐해? 문 안 열고. 엄마 아빠 오셨나 보네. 기가 막힌 수연이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민호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좁은 현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시어머니, 채말자 여사를 필두로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시삼촌 내외까지 무려 10명의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현관이 터져나갈 듯 북적였고 거실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남산만한 배를 보고도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공기를 킁킁 맡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대뜸 타박부터 늘어놓았어요. 어우 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생일에 식사 대접한다더니 음식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이게 무슨 썰렁한 분위기야? 뒤따라 들어오던 시누이 박지은도 자기 오빠와 똑 닮은 얄미운 표정으로 주방 쪽을 기웃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만삭인 올케의 건강보다는 오늘 먹을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듯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었죠. 시아버지와 식구들은 거실 소파를 점령하고 앉아 벌써 TV 채널을 돌리며 밥은 언제 나오냐고 아우성을 쳤고 방금 전까지 소파와 한몸이 되어 게임만 하던 민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 세상 없는 효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수연이가 아침부터 어머니 생신상 차린다고 아주 분주했어요. 제가 좀 도우려고 했는데 며느리 도리는 자기가 다 해야 한다고 저를 기어이 밀어내더라고요. 민호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연이 힘들어 누워있는 동안 드르렁 코를 골며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밥 달라고 보채던 사람이 바로 민호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 생신이니 밖에서 사 먹으면 돈 아깝고 정성도 없다며 집에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라고 강요했던 것도 그였죠. 만삭 아내에게 10인분의 식사 준비를 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도 그는 뻔뻔하게 아내를 향해 눈짓을 주며 얼른 상을 내오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당황하거나 화내는 기색 없이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에는 묘한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죠. 주방 식탁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종이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봉투들을 양손 가득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도 구수한 찌개 냄새도 없이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만 요란하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입맛을 다시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의 손끝으로 쏠렸죠. 당연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나 잡채, 뜨끈한 미역국을 기대했을 테지만 수연이 식탁 위에 하나씩 툭툭 내려놓은 것은 정성스런 한식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과 노란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의 종이 봉투들이었어요. 순식간에 시끌벅적하던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은 떡 벌어졌고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도 뚝 끊겼으며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수연은 그들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박지에 쌓인 햄버거 10개, 얼음도 다 녹아버린 김 빠진 콜라 10개, 그리고 눅눅해진 감자튀김을 식탁 한가운데에 와르르 쏟아부어 거대한 산을 만들었습니다. 기름 쩐내와 패스트푸드 특유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드디어 사태를 파악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지금 내 생일상이라고 차려온 게 고작 이 빵조가리들이란 말이냐? 미역국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태연하게 콜라에 빨대를 꽂더니 시어머니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마치 목매지 않게 드시라는 듯한 행동이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 민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어요.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는 씩씩거리며 수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 김수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른들 모셔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분명히 어머니 생신상이니까 신경 쓰라고 했잖아. 민호는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윽박질렀습니다. 수연은 잡힌 팔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와 억눌러왔던 울분이 차가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죠. 배를 한 손으로 감싸 안으며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또렷하고 날카로웠어요. 신경 썼지. 아주 많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잖아. 밖에서 싸구려 인스턴트 같은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바쁜 당신 입맛엔 집밥보다 이게 딱일 것 같아서. 수연은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비웃으며 내뱉었습니다. 수연이 남편을 향해 싸구려 인스턴트 같은 여자를 만난다고 일갈했을 때 거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식탁 위에 산처럼 쌓인 햄버거와 콜라, 그리고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며 수연은 지난 며칠간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수연이 이 햄버거 탑을 쌓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기막힌 사연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잠시 수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며칠 전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만삭의 수연은 불러오른 배 때문에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밤새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민호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아댔고 수연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민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무섭게 발동해 수연의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 한 줄을 보는 순간 수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야, 와이프랑은 언제 정리해? 라는 낯선 여자의 메시지였는데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어보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더러운 진실들이 가득했습니다.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오던 날, 주말 출근이라며 나갔던 날들 모두 그 여자와 함께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한 사진과 대화로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이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 속에서 민호는 수연에게 임신 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를 느끼며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을 깨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차가운 이성으로 복수를 준비했어요. 만삭의 아내에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는 남편의 뻔뻔한 요구는 오히려 수연에게 완벽한 복수의 무대가 되었던 셈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싸늘하게 식은 거실에는 햄버거 냄새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TV와 연결했습니다. 남편 민호가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말리려 했지만 이미 수연의 손가락은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검은 화면이 번쩍이더니 곧이어 거실에 65인치 대형 화면 가득 충격적인 사진들이 띄워졌습니다. 민호와 앳된 얼굴의 여자가 제주도 바닷가에서 껴안고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넘겨졌죠. 임신한 아내가 집에서 입덧으로 고생하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작자는 다른 여자와 호의호식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거실에 모인 10명의 시댁 식구들은 TV 화면과 민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입안 가득 햄버거를 우물거리고 있던 시조카는 씹는 것을 멈췄고 시누이 박지은은 입을 떡 벌린 채 오빠를 노려보았어요. 시어머니 최말자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자 당황한 민호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허둥지둥 T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화면을 가려보려고 팔을 휘적거리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 오해예요. 그냥 회사 동료인데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 갔다가 사진만 몇 장 찍은 거라고요. 수연이 너 미쳤어?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가 TV 전원 코드를 거칠게 뽑으며 소리쳤습니다. TV 화면은 꺼졌지만 이미 가족들의 뇌리에 박힌 더러운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흥분해서 날뛰는 남편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올려다보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남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봉투 사이로 상간소송 안내문과 이혼 서류가 비죽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해? 프로젝트 출장을 호텔 스위트룸으로 가니? 날짜 봐. 나 만삭 검사 받으러 가던 날 당신은 그 여자랑 강원도 가 있었더라. 더 볼 것도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수연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민호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자 태도를 싹 바꾸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로 뻥 차버리며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래, 만났다. 그게 뭐.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자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집을 팔아먹었어. 널 때렸어? 꼴랑 바람 한번 피운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쳐? 너 왜 안 키울 거야? 민호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 짝소리와 함께 민호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찰나 시아버지 박영식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거두며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아버지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들의 뺨을 힘껏 올려붙인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햄버거가 널려있는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니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만삭인 철을 두고 밖으로 나더라?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쳐?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이 썩을 놈아. 시아버지 박영식이 삿대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신우이 지은과 다른 친척들도 혀를 차며 민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어요.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가에 터진 피를 닦으며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말자가 바닥에 쓰러진 아들에게 달려들어 와락 끌어안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세상 무너진 듯 곡소리를 내더니 곧이어 표독스러운 눈으로 남편과 며느리를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영감, 지금 노망 났어요? 귀한 아들 얼굴을 왜 때려?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한눈도 팔 수 있는 거지. 그걸 굳이 오늘 같은 날 까발려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야 속이 시원하냐? 곰 같은 게 들어와서 내 아들 잡네, 잡어. 시어머니의 그 비상식적인 모성애를 목격하는 순간 수연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아들의 잘못을 감싸기만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추하다 못해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수연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드르륵 소리가 시어머니의 곡소리를 뚫고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길을 터주었고 수연은 난장판이 된 거실과 햄버거 더미 그리고 바닥에 엉겨붙어 있는 모자를 차가운 눈으로 마지막으로 흘낏 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선물로 아드님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그 더러운 거 사양할게요. 위자료 청구서는 곧 날아갈 테니 준비나 잘하라고 전해주시고요. 수연이 싸늘하게 내뱉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하며 땅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지옥 같았던 시댁의 소음이 차단되자 복도에는 싸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은 부른 배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9개월 만삭의 몸으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홀로썩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 썩은 웅덩이 속보다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신혼집을 뒤로하고 나온 수연이 택시를 잡아타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친정집이었습니다. 띵동 소리에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엄마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수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엄마는 만삭의 딸이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눈물범벅이 되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엄마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고 뒤따라 나온 아빠 역시 딸의 부른 배와 파리한 얼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니? 그 썩을 놈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보낸 거야? 내 딸 고생시킨 놈, 내가 당장 쫓아가서 다리를 분질러 놓을까 보다. 친정 아빠가 분을 참지 못해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복수보다 딸의 건강과 곧 태어날 손주였어요. 부모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수연을 안방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끓여온 미역국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수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그제야 허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면서 무작정 찾아온 딸에게 친정 부모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밥을 눈물과 함께 삼키며 수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 독해지겠다고 다짐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산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수연은 친정 식구들의 보살핌 속에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수연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아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밖에서 그 여자와 낄낄거리고 있을 박민호를 생각하면 이까짓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긴 진통 끝에 드디어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쭈글쭈글하지만 힘차게 울어대는 핏덩이를 품에 안은 순간 수연은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수연의 손을 꽉 잡았을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솟아나는 것만 같았죠. 수연이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에는 박민호라는 이름이 수십 번도 넘게 떴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100통이 넘게 찍혀 있었지만 수연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애타게 전화를 걸어대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수연이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았기 때문이었겠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달된 소장에는 민호의 외도 증거가 낱낱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자료와 양육권 청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쳤어요. 양육권이라도 주장해서 수연을 협박해 보려 했지만 상황은 그에게 철저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데다 그동안 내연녀에게 모아둔 돈까지 다 갖다 바친 터라 경제적 능력 또한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그 잘난 아들 감싸기에 바빴던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떠나고 난 뒤 시아버지 박영식은 아내 최말자의 뻔뻔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깼는데도 며느리 탓만 하는 아내에게 질려버린 것이었죠. 결국 시아버지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소. 자식 교육 잘못시킨 죄는 같이 받겠지만 당신 그 표독스러운 입 놀리는 건 더는 못 보겠으니 갈라서 자고 나는 시골집으로 내려갈 테니 그런 줄 아시오. 시아버지가 짐 가방을 싸들고 현관을 나서며 차갑게 통보했어요. 평생 남편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줄 알았던 최말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거 선언에 펄쩍 뛰며 막아섰지만
이미 돌아선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최말자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떠난 며느리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해진 건 역시 민호였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빈털터리가 되자 그토록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던 내연녀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위자료 문제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자 여자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뭐, 돈? 오빠 지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나줬더니 이제 빈털터리 이혼남 주제에 얹혀 살려고? 우리 그만해. 질척거리지 말고 연락하지 마. 내연녀는 민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믿었던 내연녀에게마저 버림받은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죠. 좁은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연과 함께 살던 신혼집의 따뜻한 밥상을 떠올려 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수연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죠. 거울 앞에 선 수연은 더 이상 울기만 하던 나약한 임산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수연은 굳은 다짐을 했어요. 아가, 엄마가 약속할게. 보란 듯이 성공해서 너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아빠 없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게. 수연은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결혼 전 땄던 미용사 자격증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한때는 유명 헤어숍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민호의 반대로 가위를 놓아야 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수연은 유모차를 밀며 동네 상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곳은 친정집 근처의 작고 허름한 상가였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곳이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보였죠. 위치도 좋고 월세도 저렴해 가진 돈이 넉넉지 않은 수연에게는 딱 맞는 곳이었어요. 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텅 빈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엔 거울을 달고 저기엔 샴푸대를 놓고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는 이쪽에 두면 좋겠다고 상상하자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두근거림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인한 벅찬 두근거림이었죠. 수연은 유모차 손잡이를 꽉 쥐고 부동산 중개소 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저기 코너에 있는 빈 상가요. 제가 계약하고 싶은데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세월은 참 빨리 흐릅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힘겨운 시간들이 언제였냐는 듯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갔어요. 친정집 근처 낡고 허름했던 그 작은 빈 상가는 이제 동네에서 예약 없이는 갈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미용실이 되었답니다. 밖에서 봐도 번쩍번쩍한 간판에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만 봐도 수연이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는지 알 수 있었죠. 가게 안은 평일 낮인데도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에 섞여 드라이기 돌아가는 소리, 가위질하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어요. 원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수연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전문가의 카리스마가 물씬 풍겼습니다. 직원 한 명이 수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3시에 예약하신 강 대표님 오셨는데요. 지금 샴푸 들어가면 될까요? 수연은 거울 속 손님의 머리 모양을 꼼꼼히 체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내해드려요. 저 이분 마무리만 하고 바로 갈게요. 아, 그리고 대표님 두피 예민하시니까 물 온도 신경 써주고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훤칠한 키에 말끔한 슈트 차림을 한 남자가 직원 안내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 근처 벤처 단지에서 꽤 잘 나가는 IT 기업을 운영하는 강도윤 대표였어요. 도윤은 몇 달 전 우연히 이곳에 들렀다가 수연의 실력과 성실한 모습에 반해 단골이 된 손님이었죠. 아니, 사실 머리보다 수연이라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수연이 서둘러 도윤의 자리로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따라 앞타임 시술이 좀 길어져서요. 죄송해요. 수연이 가운을 정리해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도윤은 거울 너머로 보이는 수연을 보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너그럽게 대답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원장님한테 머리 하려면 이 정도 기다림은 감수해야죠. 그나저나 오늘도 엄청 바쁘시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능숙하게 도윤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가위질을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경쾌한 가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메웠습니다. 수연은 도윤의 호감이 싫지는 않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는 자신의 처지가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수연에게 다가오려 애썼습니다. 머리 손질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도윤이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원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하실래요? 근처에 진짜 맛있는 초밥집을 알게 됐는데 꼭 원장님 모시고 가고 싶어서요. 도윤이 거울을 통해 수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가위질을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거절이 익숙한 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제가 일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 봐야 해서요. 집에서 아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늦으면 애가 잠을 안 자서. 수연이 짐짓 아이 핑계를 대며 철벽을 쳤습니다.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아이가 있다는 말에 당황하거나 뒤로 물러섰겠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수연의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도윤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 맞다. 원장님 아드님 기다리겠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대신 다음엔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주세요. 점심엔 아드님이 안 기다리죠? 도윤이 재치 있게 받아치며 다음 기회를 기약했습니다. 수연은 못 말리겠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도윤의 따뜻한 배려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한편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고 퀴퀴한 고시원 방. 그곳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민호였습니다. 3년 전 이혼과 함께 빈털터리가 된 그는 내연녀에게도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쫓겨나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방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굴러다녔고
눅눅한 이불 위에는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민호는 러닝 셔츠 차림으로 벽에 기대 앉아 멍한 눈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습관처럼 SNS 피드를 훑어내리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차, 해외여행 사진들을 보며 민호는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A씨, 다들 뭐 이렇게 잘 살아? 나만 이게 뭐야, 나만.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 추천 목록에 뜬 익숙한 얼굴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민호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휴대폰을 눈앞까지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설마 하며 클릭한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집에서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고 있던 수연의 모습이 아니었죠. 세련된 옷차림에 화사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그 미소는 민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SNS 게시물들을 하나씩 넘겨보던 민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로 뽑은 내 차 앞으로 잘 부탁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번쩍이는 외제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수연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우리 숍 식구들과 회식이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잔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김수연이라고? 말도 안 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외제차를 몰아? 나랑 이혼할 땐 빈손으로 나갔잖아. 민호가 배가 아파 죽겠다는 듯이 인상을 잔뜩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 국물이나 마시고 있는데 자기를 버리고 간 여자가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의 눈은 점점 탐욕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수연이 올린 게시물 위치 태그를 보니 숍의 위치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화면 속 수연의 행복한 미소를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이것 봐라. 나 몰래 딴 주머니라도 찼었나 보지? 아니면 위자료 뜯어간 걸로 팔자를 고쳤나? 그래, 네가 잘 나간다 이거지. 민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울을 보았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에 자신이 비쳤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엉뚱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가진 돈, 저 여자가 이룬 성공이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던 양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게다가 그들 사이에는 아이라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담배를 하나 집어물며 비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는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수연아, 오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누군지 잊은 건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남남처럼 끝낼 사이는 아니잖아. 민호가 허공에 대고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옷무덤 속에서 그나마 멀쩡한 옷을 찾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불순한 의도를 품은 채 그는 수연의 미용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고시원 방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민호의 등장은 평화롭던 수연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어둑어둑해질 무렵
미용실 밖에는 불청객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미용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내부를 훔쳐보며 침을 꼴깍 삼켰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는 수연의 모습은 자신이 알던 그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에 반짝이는 귀걸이, 무엇보다 그 여유로운 표정이 민호의 배아를 뒤틀리게 만들었으니까요. 민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쓱 훑어보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떻게든 불쌍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이 아빠라는 권위는 챙겨야 했기에 머리를 굴리느라 눈동자가 바쁘게 돌아갔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민호는 드디어 결심한 듯 미용실 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수연도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확인하는 순간 수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 그 지긋지긋한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의 경멸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기톤으로 목소리를 깔고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잘 지냈어? 민호가 애절한 척 눈을 깜빡이며 수연을 부르자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수연과 민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죠. 뻔뻔해도 유분수지, 3년 전 만삭인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와 놀아나다 이혼당한 주제에 제 발로 찾아오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직원들에게 눈짓을 주어 자리를 비키게 한 뒤 팔짱을 끼고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영업 끝났으니까 당장 나가. 수연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기는커녕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자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호는 짐짓 눈물을 짜내는 신용을 하며 수연의 다리를 붙잡으려 들었어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고시원 쪽방에서 지내면서 너랑 우리의 생각만 나더라.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애한테도 아빠가 있어야지. 민호가 콧물까지 훌쩍이며 매달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반성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눈은 수연의 손목에 걸린 명품 시계와 카운터 뒤에 놓인 금고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소름이 끼친 수연이 뒷걸음질 치며 피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미용실 문이 열리며 훤칠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낯선 남자와 겁에 질린 듯한 수연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 성큼성큼 다가와 수연의 앞을 막아서며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누구십니까? 영업 끝났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도윤이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보다 키도 크고 훨씬 잘생긴, 거기다 옷차림만 봐도 부티가 흐르는 도윤의 등장에 민호는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질투심이 확 타오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 마누라, 아니 전처 옆에 웬 놈이 붙어있나 싶어 눈이 뒤집혔던 것이죠. 민호는 도윤을 향해 삿대질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뭐야?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나 이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이야. 애엄마한테서 떨어지라고. 민호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 추태를 지켜보던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역겨움이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죠.
수연은 도윤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와 민호를 똑바로 마주보고 비웃음이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누가 네 마누라야? 우린 3년 전에 법적으로 남남된 거 잊었어?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애 아빠 노릇을 했다고 유세야? 수연이 민호의 면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수연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지만 곧바로 뻔뻔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안 통한다면 권리를 주장해서라도 뜯어낼 작정이었으니까요. 아, 그래도 핏줄은 못 속이는 거야. 내가 애 아빠인데 나도 내 자식 볼 권리 있어. 그리고 너 이렇게 성공했으면 나한테도 좀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 걷어주고 살려준 세월이 얼만데. 민호가 본색을 드러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도윤이 나서서 민호를 제압하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끝내야 했습니다. 수연은 카운터 서랍을 열더니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민호가 엉겁결에 받아든 봉투 속에는 낯선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리? 그래, 권리 좋지. 그럼 의무부터 다 하고 말해. 거기 적힌 게 네가 지난 3년 동안 안 준 양육비 내역이야. 이자까지 쳐서 5천만 원. 수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미지급 내역과 청구 금액을 보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연은 쐐기를 박듯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안 그래도 너 찾고 있었어. 지금 당장 입금 안 하면 내 통장이랑 급여 압류 들어갈 거야. 그리고 신상 공개 사이트에 네 얼굴이랑 이름 다 까발릴 거고. 배드 파더스라고 들어는 봤니? 네 얼굴 전국에 팔려서 망신당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떠들어봐. 수연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협박 아닌 협박을 날렸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민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장 끼니를 때울 돈도 없는데 5천만 원이라니, 게다가 얼굴이 팔리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게 뻔했으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민호의 어깨가 쪼그라들었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아, 아니. 누가 안 준대? 형편 좀 풀리면 주려고 했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간다. 민호가 쥐구멍 찾듯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미용실 문이 닫히고 민호가 사라지자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윤이 얼른 그녀를 부축해 주었죠. 따뜻하고 단단한 도윤의 팔이 느껴지자 수연은 안도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구경 나온 주변 상인들이 혀를 차며 수연을 위로했고 도윤은 그들을 정중하게 돌려보냈습니다. 텅 빈 미용실에 단둘만 남게 되자 수연은 도윤을 보기가 민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밑바닥 같았던 과거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죄송해요, 대표님. 못 볼 꼴을 보여드렸네요. 저런 사람이 애 아빠라는 게 너무 창피해서.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자 도윤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 대신 깊은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수연 씨는 혼자서 저런 사람을 상대하고 아이까지 훌륭하게 키워냈잖아요. 저는 오늘 수연 씨 보면서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홀로 버티며 쌓아왔던 두려움의 벽이 도윤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며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곁에는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을 향해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앙상했던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형형색색의 꽃망울이 터지는 아름다운 5월, 도심 외곽의 한 야외 정원에서는 한 편의 영화 같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아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과거의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화사한 얼굴이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듬직한 신랑 강도윤이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섞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버질로드 입구에서 아주 특별한 화동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수연의 아들이었죠. 어느새 훌쩍 자라 턱시도를 귀엽게 차려입은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가 꽃잎을 뿌리며 엄마와 새아빠에게 다가오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수연의 눈시울은 금세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고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 씨, 그리고 우리 아들.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도윤이 수연과 아이를 품에 안으며 감격에 젖어 맹세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정 부모님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듯 친정으로 돌아왔던 딸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보란듯이 행복을 찾았으니 부모님의 감회가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한 하객들 틈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전 시누이였던 박지은이었습니다. 오빠와 어머니의 만행에 치를 떨며 연을 끊다시피 했던 그녀는 수연의 재혼 소식을 듣고 염치불고하고 축하를 하러 달려왔던 것입니다. 지은은 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다가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지은을 맞아주었죠.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사과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축하해요. 우리 오빠랑 엄마가 지은 죄, 내가 평생 갚는 마음으로 살게요. 언니는 이제 꽃길만 걸어요. 박지은이 수연의 두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지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미움과 원망은 과거의 시간에 묻어두기로 했으니까요. 주례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된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낭독하는 편지였습니다. 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자신이 적어내려간 마음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지난 시간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야 땅이 굳어지듯 제 인생의 태풍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이정표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역시 눈가 촉촉해져서 수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흩날리는 꽃잎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완벽한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죠. 화사한 결혼식장과는 정반대인 어두침침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 대낮인데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좁은 방에는 빈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구석에는 때가 꼬질꼬질한 이불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 이불 속에는 병들어 앙상하게 마른 노파, 바로 최말자 여사가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들을 감싸고 돌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앓는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목말라. 물 좀 줘. 민호야, 애미 목 타 죽는다. 최말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아 있는 아들 박민호는 어머니의 신음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훨씬 더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죠. 떡진 머리에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을 확대했다, 축소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 SNS에 올라온 수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은 보석보다 빛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미용실에서 마주쳤던 귀티 흐르는 남자가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호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질투와 후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죠. 그때 그 햄버거 사건만 아니었어도, 아니, 그 전에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저 자리는 내 것이었을 텐데. 저 벤처 사업가라는 남자 대신 내가 저기 서서 웃고 있었을 텐데. 민호는 쓰디쓴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며 괴로워했습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후회보다는 덜했으니까요. 젠장,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차버리고 이 꼴이 뭐냐고.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민호가 휴대폰 화면을 어루만지며 뒤늦은 후회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바닥을 기어온 최말자가 민호의 바짓단을 잡아당기며 또다시 악을 썼습니다. 몸은 병들었어도 그 고약한 성질머리는 여전했거든요. 그녀는 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을 곁눈질로 보더니 핏대를 세우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며느리 아니냐? 저 앙큼한 것이 누구랑 히히덕거리고 있어. 내 아들은 이 고생을 하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천벌을 받을련. 최말자가 가래 끓는 목소리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가 지긋지긋하다는 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나뒹구는 햄버거 포장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싸구려 햄버거였죠. 순간 3년 전 자신의 어머니 생신상에 수연이 차려냈던 그 수북한 햄버거 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햄버거들은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수연이 흘렸던 피눈물이자 민호 자신이 쌓아 올린 죄악의 탑이었습니다. 민호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좁은 단칸방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어요. 햄버거 세트가 놓였던 그날의 식탁이 환영처럼 아른거리며 순간의 욕망과 오만이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햇살이 쏟아지는 수연의 미용실로 바뀌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가게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연은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도윤과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죠. 수연은 문득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긴 터널을 지나온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과 사랑은 혈연이라는 껍데기나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 그리고 아픔까지 감싸 안아주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이 활짝 웃으며 도윤과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드는 행복한 모습을 끝으로 길고도 험난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말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답니다. 만삭의 몸으로 눈물 훔치던 수연 씨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듬직한 새 남편과 진정한 행복을 찾은 모습, 정말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죠? 반면 순간의 욕망에 눈멀어 며느리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참한 말로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보여주네요. 결국 진짜 행복은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 책임감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야 진짜 봄을 맞이한 수연 씨. 그녀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